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보는 시간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은 8월 9일 목요일입니다. 먼저 아침엔 매일경제에만 있는 거죠. 일면 기사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인데요. 삼성 180조 결단 투자 일자리 물고 튼다. 어제 삼성이 엄청난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문 대통령 만난 지 한 달 만에 통 큰 투자. 반도체, AI, 바이오에 집중되고요. 그리고 특히 문재인 정부의 최대 감시사 일자리인데 3년간 4만 명 직접 채용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정부가 꽤 좋아한 듯합니다. 옆에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서울대 기사가 좀 보이는데요. 서울대 신입생 4년 만에 석사모 쓴다. 대학이 원래 4년인데 4년 만에 석사까지 끝낸다. 이건 뭔가 보면요. 내년부터 인문대학에 한해서 학사, 석사를 연계합니다. 그래서 4년 만에 둘 다 학석을 다 하게 되는 거죠. 이걸 보면요. 약간의 좀 세태가 담겨 있는데 요새 인문학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유인책으로 4년 만에 석사까지 공부를 하고 박사를 빨리 끝내면 학자로서 일할 수 있기를 보장해 주겠다. 이런 취지가 담겼다거든요. 요즘 하도 의대 아니면 변호사만 하니까 그런 세태에 대해서 서울대가 대책을 좀 내놓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인데요. 여기 비슷한 삼성 투자 관련 얘기가 있고요. 그 옆에 기사 보겠습니다. 지지층과 부딪힌 문 대통령 규제개혁 정면 돌파 시도. 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정부가 그리고 대통령이 강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들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오고 있다네요. 그래서 은산분리 완화 공약하기 아니다. 청와대가 시민단체 반발에 공개적으로 대응을 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인데요. 국회에 관한 얘기입니다. 청탁금지법 노, 특할비는 고, 안면몰수 국회. 의원 38명 국외 출장 의혹 조사는 회피를 하고 있다 그러고요. 이거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국회가 설명이 이렇습니다. 문제 땐 윤리특위 회부 검토만 하고요. 그리고 특할비 지출 내역 공개 결정에는 항소. 이건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붙었군요. 청탁금지법은 노, 특할비는 고. 국회.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인데요. 작게 제목만 좀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진이 뭔가를 다 말하네요. 지금 이게 수박밭입니다. 수박밭인데요. 일단 보시면 빨간 건 수박으로 보이지만 이 노란 것들은요. 거의 말라 죽은 수박들입니다. 그래서 타 들어간다, 문드러진다. 가뭄에 썩어버린 벼, 수박, 채소. 종잣값도 던지지 못할 정도로 폭염에 농민들이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 경향신문 1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신문은 한번 쭉 훑어봤는데 오늘 이 신문 내용들을 저희가 천천히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저와 함께 신문을 보신 오늘 네 분 자리에 하셨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오셨고요. 맹정섭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조빈 교수 그리고 양기대 전 광명시장 나오셨고요. 이공환 변호사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으로 제가 자리를 이동해 신문 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준비한 신문은요. 한국일보에서 나온 BMW 관련 내용입니다. 요즘에 이 BMW 기사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입니다. 독일에서 한국차가 불나면 어땠을까? BMW가 독일 차거든요. 이런 심정으로 BMW 한국 법인이 좀 대처를 해줬으면 한다는 당부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국토부 안전진단 안 받은 BMW의 운행 정지 명령 초강경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행이 결정되면 지자체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요. 그러니까 운행 정지 명령을 했는데도 운행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요. 적발된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럼 또 BMW 차량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있는 차를 못 쓰고 아직 불도 안 났는데 불편한 게 또 이만저만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죠. 비슷한 내용입니다. 국토장관 BMW 강제 운행 정지 검토할 거. 여기 보면요.
리콜 대상으로 지목된 차량 중에 긴급 안전 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진단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정받으면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 내용도 보겠습니다. 이유는요. 국토부가 밝힌 이유입니다. 터널이나 주유소,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 예기치 못한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죠. 화재가 나는데 그 화재가 난 차만 타는 게 아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번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치하는데 그래도 아마 BMW 운전자분들은 좀 반발하는 모습이 있다. 그러네요. 윤영걸 전 대표님. 정부가 조치를 취하긴 했는데 약간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좀 미리 했으면 하는데 그래도 조치를 취하는데 또 이게 차량 운전자들하고 분명히 또 갈등을 빚을 것 같아요. 네, 뭐 일단은 예. 뭐 34건의 화재가 있었어요. BMW가 최고급차의 상징인 BMW가 34건이 화재가 났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정부에서는 여태까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 뭐 자동차 운행 중지 같은 거는 시도지사가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래서 손을 놓고 있었는데 김현미 장관이 휴가 징크스가 있어요. 작년에 휴가 때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고 파리 부동산 대책 휴가 중에 또 나와서 발표를 했어요. 그때는 서둘러서 발표하느라고 청와대 김수현 수석 주도하에 오히려 좀 끌려가는 형국이었죠. 그래서 부동산 대책이 지금 제대로 좀 효험이 못 나왔는데 이번에도 휴가 중에 지금 부랴부랴 끝나고 나와서 발표했는데 뭐 이번에는 좀 성과가 있길 바랍니다만 이번하고 똑같이 지난번 부동산 대책이 청와대에서 주도했다면 이번 BMW 대책은 총리실에서 어떻게 보면은 문을 열었어요. 총리가 저렇게 불이 나는데 국토부 뭐 하고 있냐. 국토부는 자동차 소유주를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냐 그러는데 그러면 법을 우선 뭐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안 되면 법을 바꾸면 되지 않냐.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게 이제 그 안전진단 안 받으면 운행 중지다 그러는데 14일까지 받아야 되는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근데 아직 절반도 안 됐는데 이거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안전진단 안 받았다고 개인 재산인데 그거를 또 하기에 선언적인 의미는 있지만 또 쉽지 않고 또 하나는 징별적 손해배상. 이거는 지금 국회에서 검토 중이에요. 올해 통과될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또 강제 리콜은 아직 국토부가 너무 얼마 일을 안 했냐면은 국토부가 규정도 없어요, 지금. 지금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물론 뭐 뒤늦게 정부가 일을 한다고 나선 거는 우리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만한데 너무 손을 놓고 있었다. 그래서 부동산 대책 못지않게 이 자동차 안전에 관한 대책을 너무 손을 놓고 있어서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의 한 사례가 아니냐. 그래서 만시지탄감이 있지만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가 국민일보 만평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면요. 차에 타신 분이 차가 BMW인데 엉망입니다. 근데 차주가 차량 화재가 아니라 차주 화재로 돼 있습니다. 열이 받은 거죠. B는 부실 기자회견에 M은 명쾌한 답은 없고 W는 우라통 터지고. 그러니까 운행 정지 명령까지 하면 차도 지금 문제가 있는데 차까지 쓰지 말라 그러니까 우라통이 터진다. 지금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양기대 전 광명시장께서는 지자체장을 해보셨으니까 사실은 지자체에서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면은 민원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성난 민심이 굉장히 지금 저변에 확산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런 어떻게 미묘하고 중요한 일이 발생하면 중앙정부의 눈치를 좀 봅니다. 근데 이제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을 기다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일부 지자체장들은 선제적 그런 대응을 하긴 하는데 이제 빨리 정부가 입장을 정리해서 지자체하고 긴밀하게 이것을 빨리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까 또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을 미봉책으로 순간순간 넘어가기 위한 걸로 한다면 더 지금 성남 민심에 기름을 부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맹정석 교수님께는 이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윤 전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국토부가 먼저 움직인 게 아니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호통을 치니까 그제서야 현 법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걸 하겠다고 찾은 거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다시 생각해 보면 과거에도 이미 찾을 수 있는 조치였는데 이제 와서 했다는 거거든요. 우리 정부 항상 이렇게 보면요. 뒷북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앞북을 좀 치는 정부가 있었었는데 왜 이러는 겁니까? 정부들은. 우리 윤 대표님의 표현이 정확하죠. 우리 김현미 장관께서 이 문제는 분명히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총리께서 오죽했으면은 좀
확실하게 이 대안을 만들고 처방을 하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과거에도 보면 얼마 전에도 이 총리가 뭔가를 강조해서야 장관들이 움직이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런 제한점은 있습니다만은 또 총리가 내각을 책임지는 거니까 또 장관으로서의 결정권이나 등등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장관은 현장의 사령관이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혈맥을 보듯이 산업의 전 분야를 꼼꼼히 살펴서 그때그때 긴급 대응하는 사실 태스크포스 팀장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안타깝고요. 두 번째로는 독일 당국이 이번에 이 BMW 사태에 대한 임하는 것도 국가 대 국가로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오래된 일이고 2016년도에 이미 유럽에서 불이 났고 등등 리콜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현실적으로 정확히 예측하면서도 우리나라에 계속 팔았다. 특히 520 시리즈는 4만 대 정도가 나갔거든요. 3만 7천 대 되는데 굉장히 많이 팔린 차군요. 이것이 이제 가성비가 높다고 했어요. 가성비가. 그러니까 기름값도 적게 들고 또 금액도 또 젊은 친구들한테 아주 비싸진 않고요. 물론 그분들이 이제 여유가 있는 분들만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독일 당국이 우리 이 한국 시장을 너무 만만하게 본 거 아니냐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거는 우리 정부가 엄격하게 뭐 주독 우리 한독 대사관을 좀 불러서라도 엄하게 이건 조치해야 된다 보고요. 향후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방금 현재 윤 대표님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나라는 거의 제너럴한 일반적인 보상적 손배제도거든요. 미국식으로 레몬법이라 해서 겉과 속이 다른 소비자의 제품을 팔게 되면 엄하게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요구하는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히 국회에서 이를 통과시켜 주길 바랍니다. 이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해서는요. 만약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 기업이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일인지 법이 좀 물은 건가요? 아니면 관심이 덜한 건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경환 변호사는요. 제가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아까 운행 정지 명령을 검토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결국은 요건에 해당되는가의 문제인데요. 이때까지 그걸 적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거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그걸 검토하겠다는 뜻은 과거에는 엄격하게 해석을 하다가 이제는 좀 넓게 해석을 해서 그것도 적용이 가능한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아마 이 자동차 화재 문제가 과거에는 뭐 재산권적인 문제로 봤지만 이제는 국민의 안전 문제다. 아까 뭐 터널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 뭐 다른 분들에게 안전까지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정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때문에 시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번엔 규모가 좀 커졌기 때문에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최후의 수단까지 와서 검토하는 데 있어서는 그만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만 정부가 하는 행정 조치가 어떤 시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즉 일관성이 없는 것,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요건에 포섭할 수 있다면 당연히 적용하는 게 맞고요. 문제는 김현미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혹시 지금 오히려 이보다 더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원인 규명이에요. 그렇죠. 원인 규명. 원인 규명에 대한 얘기가 지금 한참 오르고 있는데 아직 오르고 있습니다. 원인. 원인 규명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아까 조금 전에 뭐 BMW에서 기자회견도 있었는데 원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까 징벌적 손해배상도 이야기를 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법 입증 책임의 문제입니다. 왜 자동차 회사들이 조용히 있느냐. 자기들은 입증할 책임이 없기 때문에 즉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 즉 소비자들이 입증해야 되는데 그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하기 때문에 소송에서는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과나 행동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예를 들어보면 다른 나라에 의해서는 입증 책임을 아예 전환을 시켜서 생산자 회사로 하여금 자신들이 하자가 없으면 입증해라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도입을 해서 어떤 그렇게 하게 되면 자동차 회사로서는 자기들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원인 규명에 나서게 되는 것이죠. 듣고 보니까요. 우리나라 법이 너무 관대하네요. 뭔가 좀 손질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 계신 분들은 이거 알고 계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자,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아까 일면에 본 기사와 연결이 됩니다. 노무현의 한미 FTA처럼 문 대통령 앞에 우군의 반대. 은산분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요. 규제벽 깰수록 커지는 반대의 벽. 은산분리 완화는 혁신성장 첫발.
그런데 여당의 강경파와 지지층은 재벌에 포섭됐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답니다. 과거에 한미 FTA 추진을 지켜봤던 문 대통령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강해서 책에도 이런 글을 썼다 그러네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국익 장사꾼 논리를 강조하면서 진보가 소수파에 벗어나려면 국가 경영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문 대통령이 강조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뭔가 이 진영 내에 약간의 좀 반발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온 거죠. 자, 여기도 보겠습니다. 민주, 규제 개혁이 경제 민주화 원칙 넘는 일 없을 것. 뭔가 이렇게 변명, 해명을 하는 얘기죠. 은산분리 완화 비판을 진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요. 당청에서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청와대가 사실은 이 은산분리 완화 정책에 대해서 지지층들이 공약 위반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위반한 것이다. 은산분리를 국권이 지키겠다는 공약을 위반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례적으로 청와대가 해명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후보 시절 공약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 공약집에 분명히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다. 인터넷 전문은행 등 현행법 자격을 갖춘 후보자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돼 있다라고 이렇게 구구절절 어제 해명을 했습니다. 자, 윤 전 대표님. 묘한 상황입니다. 지금 지지층에서 반발하고 지지층을 달래는 상황. 그리고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는 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네, 은산분리라는 말보다는 은산분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해서 예외 인정이다. 이렇게 보면 더 정확한데 그렇죠. 그게 내용입니다. 그 프레임으로 막 몰고 가니까 하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넘어야 될 벽이 지지자들을 극복하는 게 제일 큰 벽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을 지금 평가하는 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한미 FTA 그리고 이라크 파병 그리고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그거 다 지지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그 인정을 받거든요. 그 독일의 슈레드 총리가 하도 개혁을 하니까 노사 개혁하니까 독일에서 슈레더는 자기 당에서 지구를 떠나시하고 그 현수막까지 붙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 될 길은 이 지지자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극복하느냐 이 문제에 달려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야당을 설득하는 것보다 내부 설득이 더 어려운 거죠. 지금 청와대는 다 운동권 이쪽 이념 쪽 이념에 좀 경도된 분들이 모였는데 내부부터 어떻게 설득할 거냐. 예를 들면 여당 원내대표 그런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 20조면은 뭐 1,000만 원씩 20만 명한테 나눠준다. 이 발상을 20조면은 1억짜리 연봉을 10,000개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원내대표가 하는 발상.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적폐는 반기업 정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빨리 유턴을 돌려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방향은 똑바로 쓴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내부 설득부터. 저 이명박 대통령은 전봇대 규제한다고 그랬는데 전봇대 똑같이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손톱 및 가시 뺀다고 그랬는데 가시가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저께 붉은 깃발법 자동차. 그 영국이 자동차를 내놨는데 자동차 마차 업체가 자동차 나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동차 앞에 깃발을 들고 가는 사람 자동차가 따라가라. 그러니까 빨리 가면 안 된다. 그렇죠. 시속 3km 이상 가면 안 된다고 막았어요. 마차 속도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달려라. 영국 자동차가 거들라고 독일, 프랑스로 자동차 산업이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옛날에 싸이월드 뭐 이게 얼마나 대단했어요. 근데 페이스북보다 우리가 앞섰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규제 때문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방향은 잘 잡았는데 문제는 실행 의지하고 측근들부터 어떻게 설득하느냐. 그게 고난의 가시밭길을 건너야지 역사적으로 평가받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기대 전 시장께서는 민주당에 이제 몸담고 계시니까 지지층을 지금 설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능할까요 지금? 네, 이제 저는 이번에 대통령과 정부의 조치가 그 절박성에서 왔다고 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절박하다. 그 어려움이 지속될 거라는 그 현실 인식에서 왔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런 규제 개혁들을 과감히 지금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점은 다 공감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게 재벌 개혁에 어긋나는 그러한 방향으로 비춰진 것에 대해서 지지층들이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또 때로는 지지층이 아까 보는 뭐 재벌의 포위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화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대통령과 이 정부 특히 여당에서 재벌 개혁에 대해서 이걸 법제화시켜서 제대로 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계속 주면서 정말 이 절박한 경제 또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든지 이런 것 미래를 위해서 뭔가 규제를 완화하고 그런 방향으로 대통령이 자꾸 하는 것을 전부 설득하고 그렇다면 좀 우리 지지자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또 고통을 감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관건은 재벌 개혁이 중간에 용두사미가 아니라 끝까지 제대로 간다. 이것을 지지자들한테 심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절박한 마음에 정책을 내놨는데 막상 지지자들이 반발을 하는 모습. 청와대가 고민이 좀 깊어 보이긴 합니다. 자, 지금 정치기사 저희가 준비했는데 좀 마저 좀 보겠습니다. 손학규 상임고문, 바른미래당 상임고문이 어제 당대표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 내용이 좀 있네요. 여기 보겠습니다. 무슨 욕심이냐 비난 무릅쓰고 나왔다. 손학규 마지막 소명은 정치 제도 개선이다. 사실 손학규 상임고문이 출마를 하는 것, 당대표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올드보이다. 그리고 굳이 왜 나오시냐. 뭐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의식했는지 무슨 욕심이냐. 비난 무릅쓰고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지금 당대표 경선에는요. 한 10여 명 넘게 지금 출마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나오실 분이 많은데 굳이 왜 나오셨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 기사도 보죠. 손학규도 출마 선언. 역시 약간 비판적이네요. 손학규도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야 전대 새 인물이 없다. 당대표 후보의 올드보이들이 득세를 한다. 내용을 좀 더 보면요. YSDJ 70대 초에 40대 기수론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보면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그리고 당대표 거물 내세워야 무게감 있다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좀 반응이 좀 엇갈린다 봅니다. 전문가들은요. 공천권 염두에 둔 권력 의지 표현이다. 정치가 어려울 때 새로운 도전 나와야. 그렇지만 아무리 봐도 새로운 도전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영상 준비했는데요.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와서 뭘 하려고 하느냐, 무슨 욕심이냐, 이런 만류와 비아냥과 비난을 무릅쓰고 나왔습니다. 저 손학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른미래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마중물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지방선거 이후 갈 곳을 잃고 좌절과 낙담 속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무기력증과 패배주의의 구렁에서 탈출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갖 수모와 치욕을 각오하고 제가 감히 나섰습니다. 통상적으로 출마 선언하면요. 앞으로 뭘 하겠다, 포부, 비전 이렇게 제시하는데 손학규 상임고문의 출마 선언문을 들어보니까 해명, 설명, 내가 왜 나왔을까?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참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례적입니다. 자, 맹정석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앵커 말씀대로 해명 선언이죠. 예. 이것이 해편으로 가면 좋죠. 완전히 정말 황골탈퇴해서 새롭게 체제를 개편한다. 이런 많은 분들이 얼마나 김무사 해편인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예. 안타깝죠. 물론 손학규 대표 하면은 1993년 YS 퀴즈로 시작을 해서 그동안의 정치 이력이 화려하잖아요. 박사학위로 치면 아마 10개 정도? 근데 이 박사학위가 우리 민심과 민중의 민초의 가슴이 얼마나 bek혔느냐. 이거는 스스로 판단해 보셔야 돼요. 왜 이번에 당신이 왜 풍찬 노숙, 비바람을 맞으면서 노숙하는 심정으로 새롭게 민생과 경제를 만들어내겠다. 통합하겠다. 이 말씀을 본인이 마중물이 돼주고 그러면서 나무가 돼주고 이게 큰 정신이지. 왜 과거에 깨끗했던
정말 그 인성 모든 면에서 완벽했던 손학규 대표가 예. 외람되지만 예. 이렇게까지 어떻게 정말 해명하는 신세가 되셨는지 가슴이 아파요. 신세라는 표현까지 예. 쓰시네요. 자, 우리가 정치를 표현을 할 때 예.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예. 예. 주변에서 말렸어야죠. 아. 또 11분 중에 2분 정도가 현역이고 예. 나머지 분들은 일반적인 그냥 당원들이세요. 예. 예. 그러면은 11분들이 경쟁을 해서 새로운 바른미래의 깃발을 들고 예. 안철수 전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 못했던 그런 정치 철학을 예. 계승하고 실천하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 넥타이마저 안철수 전 대표가 똑같은 넥타이를 메고 나오셔서 그랬나요? 마치 표현을 할 때 아바타처럼 보이는 이런 모습은 이거는 우리 새로운 시대 정치, 새로운 변화에서 예. 이건 올바른 저는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왜 저분이 출마했는가? 예. 이 꼭지점은 결국은 보수 대개편. 결국 김병준 위원장이 하는 현재의 한국당의 전체적인 어떤 그 혁신의 프로그램에서 실축을 한다거나 또 적정한 부분에서 성공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같이 맞장구, 같이 협치를 해서 뭔가 보수 대개편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만약에 어떠한 실패가 예상되면은 적극적으로 또 차기 대권 도전도 할 수 있겠다는 의지 이런 거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가슴에는 많이 아프죠. 국민의 가슴을 정말 어울러 주시는 과거에 뭐 메코자 쓰시고 전국에 탐방도 하시고 얼마나 좋은 일이 많았어요. 손학규 대표를 그리워하는 분도 많아요. 그러나 그분들은 현재 저와 같은 심정이 많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마 선언에는 대권이라는 그 모습이 어렴풋이 뒤에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광환 변호사. 그럼 현실적으로는요. 사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보는 무게감을 가진 정치인이 안철수, 유승민 두 사람이 있지만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이해하자고 마음을 갖고 보면 무게감이 있는 정치인이 당내 없어서 뭔가 큰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설명도 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아마 그 내부를 다 아우르기 위해서 손학규 대표께서 다시 구원투수로 나왔는데요. 사실은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구원투수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무슨 뜻이냐면 당이 어려울 때 당이 부르면 언제 나온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었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손학규 저번에 자신을 스스로를 희생을 하고 항상 당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라는 어떤 인식이 있었는데 근데 요즘은 인식이 조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선대본부장이 되면서 어떤 송파을에 본인의 욕심에 따라서 어떤 출마를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주 좀 오락가락했죠. 오락가락했죠. 예. 뭐 근데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과거에는 항상 본인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본인이 뭐 책임자로서 어떤 선거를 지휘했을 때 지게 되면 정계 은퇴라든지 혹은 민중소고라든지 그런 게 있어 왔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네요. 바른미래당이 사실상 지방선거는 참패를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본인이 가장 책임을 져야 될 위치했거든요. 단순히 두 사람뿐만 아니라 유승민이나 혹은 안철수뿐만 아니라 우리 손학규 본부장께서도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무시하고 이번에 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 비판이 많기 때문에 온갖 수모와 치욕을 각오하고 마중물이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손학규 전 대표의 이미 역할 자체가 이미 많이 뭉개진 거 아닌가라고 본다면 이번에는 좀 더 쉬었다가 조금 더 한 템포를 쉬고 다시 한다면 옛날 같은 모습을 찾을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측면에서 안타깝고요. 혹시 그렇게 하는 데서 혹시 본인이 성급하지 않은가. 본인의 나이에 비추어서 이번이 마지막기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승부수를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성급한 판단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나이가 70이 넘어서 아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좀 가능할 듯 하네요. 근데 요새 71세거든요. 71세면 한참 됩니다. 레이건, 등소평 뭐 80, 90대까지 다 했는데. 그렇죠. 그분들은 로마의 굉장히 평화의 많은 나이도 신 하셨습니다. 그 미네르바 있잖아요. 거기 부엉이 그림 있잖아요. 그게 나이 든 거 지혜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각 당이 너무 싸우잖아요. 타협이 없잖아요. 그래서 손학규 정도 여당 경력도 있고 한 사람이 저는 물론 뭐 비난도 많이 있을 수 있죠. 이번에 프랑스 월드컵에서 우승한 게 평균 연령 26세예요. 은바페 19살이고 젊은 세대가 하는데 너무 오래됐다고 하지만 71세에 뭐 새로운 도전하는 거 저는 퇴직은 있어도 은퇴는 없다. 그래서 우리 퇴직자도 너무 많은데 그런 사람한테도 용기를 불어줄 수 있고 타협 협치에 관해서도 또 하나의 또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분의 경력이
사실 좀 아깝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하기로 지금 박사 학위를 몇 개를 가진 셈이다라고 아까 평가를 주셨는데 확실히 무게감이 있는 정치인인 거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정치 기사인데요. 요거 좀 보죠. 여기 사진부터 좀 보겠습니다. 양정철, 이호철, 전해철, 이른바 삼철,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들입니다. 이 최측근 삼철이 최근에 만났답니다. 만난 것만으로 사실 기사가 되는 인물들이거든요. 그런데 만나서 지금 민주당 당대표 경선이 벌어지고 있는데 특정 후보 공개지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자,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요. 8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 서울 인사동의 한 음식점에서 만찬 회동을 했다. 이 관계자는 삼철이 누굴 지지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특정 후보를 대놓고 지지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에는요,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왔어요. 요 밑에 있습니다. 양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 그러니까 양정철, 이호철은 이해찬 후보를, 그리고 전해철 의원은 김진표 후보를 지지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정치권이 약간 뒤숭숭했습니다. 그 얘기군요. 자, 양기대 전 시장님,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이렇게까지 해야만 오해를 안 받게 되는 건가요? 이것은 이번 전당대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그런 성격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한쪽에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 또 한쪽에서는 이해찬 후보, 전 총리죠. 그분이 갖고 있는 친노와 친문의 어떤 중심 역할을 해왔던 그런 역할. 그래서 이럴 때 그럼 삼철이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친노와 친문 지지자들의 표심이 이동한다는 그런 전제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 양정철, 그다음 이호철은 이해찬 후보를, 또 전해철 의원은 김진표 후보를 이제 지지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저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우선은 양정철, 이호철 두 분이 중립을 지켰다는 것은 우리 이해찬 후보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운 선언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전해철 의원은 저렇게 이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는 자기의 길을 가고 입장이 다르겠다. 의원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또 컷오프 전까지 이미 김진표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에 그런 미묘한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삼철의 저런 선언이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서 아주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거고 이번 전대가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당대표가 어떻게 앞으로 이 경제를 살리고 또 총선 승리하고 정권 재창출에 가느냐에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지지자들 사이에서 핵심 인사들의 움직임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미묘한 저런 발언과 회동을 통해서 지지자한테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삼철이 모였는데 그중에서 전해철 의원은 약간 결이 다른 입장이군요. 이게 좀 더 미묘하네요. 이것도 관련된 기사인데요. 이번엔 이해찬 후보입니다. 지금 당대표에 도전하고 있는 이해찬 후보에 대해서 나온 기사인데 보겠습니다. 이해찬, 문 대통령을 문실장이라고 호칭을 해서 논란이라 그러네요. 무슨 내용일까요? 팟캐스트서 문실장과 특수관계라고 하면서 대통령을 문실장 이렇게 수차례 표현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자 친문 네티즌들이 이거 하대한 거 아니야? 이렇게 뭐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의원,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은 해명하길 당시 직함을 그냥 얘기한 거다. 하대한 거 아니다. 또 이렇게 해명을 했다네요. 민감하네요. 요 내용. 여기 좀 자세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의원의 문 실장 발언은 지난 4일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했을 때 나왔다. 이 의원은 당대표가 되면 문 대통령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제가 국무총리를 할 때 문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했다. 당정청 협의회에도 문 실장이 참석해 얘기를 많이 했다. 여기서 문 실장이래 그렇고요. 그리고 또 문 실장하고 저는 좀 특수관계다라고 또 문 실장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이게 맥락을 보면요. 직함을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또 이 친문 네티즌들은 또 이게 하대한 거라고 오해인지 반발인지를 좀 하고 있네요. 자, 맹 교수님. 요것도 참 민감합니다. 이런 작은 건데도. 앵커 말씀대로 전 맥락,
뭐 언중유고는 아니고요. 예. 전체적인 큰 흐름 속에서 이해찬 대표 우리 대표 후보가 말 실수를 한 거는 분명해요. 분명히 이것이 이번 전대에 영향을 줄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고의성은 아니다라는 것을 현명한 당원들은 잘 알고 있다. 전당대회에서 친문표가 압도적이거든요. 네, 뭐 압도라는 표현은 아니고 사실상 방금 우리가 뭐 삼철 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삼철이 이 시점에 왜 이호철 전 정무수석이 중심이 돼서 연장자니까 이런 자리 만들었는가 예의 주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로써 16일째 남았거든요. 보름 남았어요. 이제 중반전에 우리 이해찬 대표 후보의 이번 실축은 적지 않은 좀 의미는 던질 것 같고요. 또 삼철이 중심이 돼서 대통령을 편하게 해주고 전체적인 전당대회 프레임을 좀 더 큰 문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친문과 반문, 비문이 아니라 세 분 다 사실은 장점이 많은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해찬 대표 대표 후보는 하나의 이제 몸을 추스리는 새로운 뭔가 좀 자세가 필요하고 또 세대 교체를 주장하는 송영길 우리 대표 후보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되겠죠. 또 경제 난맥에서 경제를 좀 많이 더 안다는 김진표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현재 3위인 상태에서 뭔가 반전을 깨고자 하는 전체적으로 정무적으로 볼 때 이번에 그 두 가지 삼철 문제와 이해찬 대표의 19번 대통령 발언한 것 중에서 2번 정도가 이 무실장 발언했거든요. 여기 아마 어떤 영향을 줄지 중반전에 여론전에 또 어제 여론을 보니까 거의가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특히 당원 중심으로 갔을 때 차이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좀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광화 변호사께서는 물론 지금 한국당에 몸담고 계시는데 다른 당 얘기긴 하지만 발언이 참 미묘한 시점에 미묘한 발언 이게 또 뜻하지 않은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같기도 해요. 말 실수라면 저 동의합니다. 근데 저는 측면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평소 생각이 평소 생각인데 그때 밝혀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나왔다는 것이 실수라는 측면이고요. 평소 생각이 그대로 나왔다 생각합니다. 저는 옛날부터 방송에서 이야기하면 이해찬 대표 후보는 원래부터 관리형이 아니라 지분권자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왔습니다. 지분권자다. 오히려 뭐 이해찬 전 대표를 이야기를 하면서 전 총리를 이야기하면서 항상 뭐 관리형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지분권자고 자기 스스로 지분권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번에 나온 그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히려 특수관계다라고 하면서 해명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지분권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아무래도 이번 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과연 그게 뒤집을 만큼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이긴 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어떤 문심이라고 할까.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요. 아마 정치적 중립 때문에 쉽게 반응을 할 거라고 보이지는 않고 아마 그 대통령 주위에 있는 분들이 아마 이해찬 전 총리의 어떤 생각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하는 절차,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될 절차라는 걸 통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혹시라도 앞으로 이제 당대표 후보 토론회가 남아 있어서 다른 후보들이 이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진짜 속이 그런 거냐라고 또 질문을 하게 되면 또 해명을 하다 보면 또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이런 발언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뭐 맹 교수님은 실수라고 문 실장이라고 한 걸 실수라고 했는데 저는 뭐 실수라고 안 봅니다. 그 정도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직 총리까지 했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저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게 직함을 19번을 얘기하는데 다 문 대통령님이라고 하고 한 번, 두 번은 문 실장이라고 했는데 그때 얘기가 뭐 대통령을 낮추는 게 아니라 자기를 끌어올리려고 전대를 하다 보니까 자기 위상을 끌어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나 옛날에 총리 때 문 대통령은 문 실장 했어.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저기 세종시에 집 짓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그때 낙지하고 문어하고 막걸리 들고 싸워서 시컷 먹었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또 중국 문 대통령 순방 갈 때 따라가서 내가 정말 좋은 사람들 얘기 많이 해주고 그거 높은 사람들 만났을 때 어떻게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 코치해줬더니 정말 고마워하더라고. 이 얘기는 자기 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큰 실수라고 안 보고 오히려 지금 친문 이쪽 세력들이 그 문 대통령보다 이해찬 전 총리가 나이가 한 살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무시하고 맞대응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는 모양인데 제가 아는 이해찬 전 총리는 상대방 적이라고
간주되는 사람한테는 치열하게 싸우는 투사인데 자기 보스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철저히 모시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 대통령하고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오히려 지금 대통령의 의중이 또 이해찬 전 총리한테 상당히 많이 가 있다는 소문 때문에 김부겸 장관도 포기했다는 그런 소문이 좀 있거든요. 물론 확인된 건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건은 실수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미국에서는 미스터 문이라고 하고도 미스터 트럼프라고도 하고 하는데 그 문제입니까? 예. 네. 양기대 전 시장님. 아마 이런 일은 한국 정치사에 굉장히 보기 드문 일일 텐데요. 결국 이게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핵심 지지 세력들 간에는 혹시 당 대표와 대통령이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해나갈 텐데 그게 좀 격이 없는 서로 예의를 갖춘 관계를 유지해야만 이게 더 잘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우려와 높아심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확대 해석보다는 정말 앞으로 잘하는 그런 좋은 그런 취지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이 기사가 약간 확대 해석한 듯한 느낌도 있다. 이런 문제라서 예민한 문제라서 한 말씀만 짧게 드릴게요. 두 말씀 다 맞아요. 근데 왜 제가 이 스스로한 표현을 했냐 그러면은 지금 전당대회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넋두리 할 때가 아니거든요. 한 땀 한 땀을 당원들이 예민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군요. 또한 대통령이 현재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시기거든요. 그럴 때 대통령에 대한 하대 부분은 조금 더 좀 더 엄중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민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에서 실수라는 표현이 좀 저는 저희가 사실 이 기사를요 눈길이 가서 꼽았는데 확실히 예민하네요. 오늘 나오신 네분 패널께서 다들 한마디씩 하시는 거 보니까 꽤 민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사회 기사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DJ 뒷조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1심 재판 결과 나왔는데 무죄가 나왔습니다. 뭔가 이 수사가 제동이 걸리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면요. 여기 있습니다. 이 전 청장이 2010년에서 2012년 당시 국정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상대로 벌이던 해외 비자금 추적 작업에 관여했다라는 이런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이 관련된 내용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럼 재판부는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해외 비자금 추적 활동이 국정원 직무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이 전 청장이 원세훈 전 원장과 구체적인 대화를 했다는 증거도 없다. 방점은요. 해외 비자금, 이런 어떤 정치인의 해외 비자금 추적 활동이 국정원의 직무일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을 한 건데 왜 죄가 되느냐라고 법원이 판결한 겁니다. 자, 이광환 변호사. 이건 의미가 뭡니까, 이건, 이 재판? 일단 기본적으로 국정과 공모한 증거가 없다. 그런 내용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국정원의 유죄와 변론으로 국정원 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또 이현동 국세청장이 그게 공모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공모했다는 증거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함부로 썼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이현동의 유죄가 인정이 되려면 이현동이 이 돈이 잘못돼가지고 국고를 손실할 수도 있다라는 의사를 가지고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를 했어야 된다는 건데 본인은 그냥 국세청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요구해서 줬을 뿐이다. 처음부터 이런 걸 전체를 다 알고 공모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료를 국세청에서 요구를 하니 줬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공모가 입증이 안 된다는 거죠. 즉 고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특히 이현동에 대해서는 입증되기 어려웠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재판의 의미가 있군요. 다른 사회기사 좀 몇 가지 좀 준비했는데 보시죠. 매일경제 1면에 나온 기사인데요. 국민연금 수익률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민연금들 다들 갖고 계신데 이거 빨간불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고갈 빨라지고 국민 부담은 늘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17일 연금 고갈 시점을 당국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내용을 보면요. 원래 기존에 국민연금이 계속 고갈되고 있어서 고갈 시기를 2060년 정도로 추정했었는데요. 이거보다 3, 4년 정도 앞당겨서 돈이 다 없어진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연금 고갈 시기를 좌우하는 요소는 크게 저출산, 고령화가 있고 경제 성장이 있고 기금 수익률이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 경제 성장은 참 어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워낙 크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의 기금 수익률은 1% 될락말락 한답니다. 1%면요. 물가 상승률에도 안 되거든요. 이거 좀 불안합니다.
요 기사도 마저 보죠. 또라이 정도는 이건 속어가 제목으로 잡혔네요. 또라이 정도는 악플러 무더기 고소 강용석 변호사가 패소했답니다. 법원은요, 이 정도 비난은 참아낼 위치에 있다. 이거 특이한 판결인데요. 여기도 보죠. 재판부는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강용석 변호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댓글로 쓰레기, 또라이, 극혐 뭐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이런 표현을 쓴 네티즌을 상대로 소송을 건 건데 법원 판단이 이렇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불법 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강 씨는 전직 국회의원이자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유명 방송인이다. 공인의 경우 다소 경멸적 표현을 수반한 비판은 참아야 한다. 이런 욕을 들어도 참아라. 이게 이제 법원의 판단인데 문제는요. 과거에 비슷한 사건으로 판결을 내렸는데 이건 또 다릅니다. 그때는요. 또라이는 일반적으로 상식에서 벗어나는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을 이르는 비속어다. 강 변호사가 입은 정치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서 한 사람당 200만 원 손해배상을 해라라고 이런 판결을 내놨거든요. 200만 원 아니라 한 사람에게 네티즌 2명에게 10만 원씩 배상하라. 액수는 적었지만 아무튼 배상하라고 했는데 이번 이 두 가지 판결 내용이 사뭇 다릅니다. 이것도 변호사신 이광환 변호사가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이런 겁니까? 판결이? 다른 분들도 충분히 잘 하실 것 같은데 일단 변호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걸 이제 법률적으로는 공적 인물의 이론이라 그럽니다.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일반인하고 달리 적용될 수가 이런 건데요. 일반인에 대해서는 쓰레기나 또라이가 모욕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그러한 걸 감수하고 공적으로 나온 인물이기 때문에 즉 방송에도 나오고 실제로 본인이 그런 유사한 말들을 똑같은 말은 아니겠지만 어떤 그런 말들을 해오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수인해야 된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재판이 또 과거 재판은 또 달랐어요, 판단이. 그것도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이 내재해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이 강용석 전 변호사가 강용석 전 의원이 현재 변호사가 이 고소왕이라고 하듯이 이제 고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공적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공적 인물이라서 이 시청자들께서 많이 이렇게 항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일일이 다 이렇게 고소로 대응을 하게 되면 과거 한해 판례를 처음에는 그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는 그 고소 자체를 어느 정도 공적 인물로서 이제 활용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게 더 화제가 되는 시기 아니냐라고 보게 되면서 이제는 그 자체도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공적 인물인 강용석 전 의원이 수행해야 될 한계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첫 번째 판결에 따르면 저런 욕을 해도 유명인들은 그냥 참아라. 어쩔 수 없다. 당신의 운명이다. 그러니까 그런 말도 있습니다. 비난은 유명인의 세금과 같은 거라서 그냥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판결이 또 나오기도 하네요. 자, 요번엔 특활비 내용인데요. 아까 일면에 잠깐 봤는데 뭐 이 기사 잠깐 한번 읽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활비 포기 못한 민주한국. 사실은 국회 특활비 논란이 되면서야 아예 폐지하라.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폐지는 안 하고요. 원내대표 회담서 영수증 처리로 양성화시킨다. 이건 뭡니까? 폐지하라니까 오히려 양성화를 시키겠다. 영수증 내면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겁니까? 반면에 바른미래당은요. 우리는 전액 반납한다. 그래서 원내대표 간에도 의견이 좀 엇갈리는 모양입니다. 여기도 보겠습니다. 맞죠? 국회 특활비 개선안 눈 가리고 아웅. 민주한국당 개선 합의했다. 역시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윤영걸 전 대표께서 한마디만 해주시죠.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안 바뀌는 게 국회하고 검찰이 안 바뀌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적폐청산 아무리 해도 특히 국회에 안 바뀌고 검찰은 내내 그대로 아니냐. 그 사람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이너서클에서 도저히 꿈쩍도 안 한다. 지금 특활비 같은 게 뭐 1인당 뭐 몇 억씩 받은 게 지금 명단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영수증도 없이 마구 처리하는데 영수증을 붙이면은 괜찮다. 영수증은요 아주 구하기 쉽습니다. 그냥 붙이면 되고 그걸 누가 감사를 제대로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회찬 전 의원이 그나마 사실 별세하신 다음에 우리가 많이 애도를 표시한 게 물론 뭐 4천만 원을 받았다는 뇌물 혐의는 받았지만은 그나마 깨끗하고 특활비 거절하고 깨끗하게 살으셨던 분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치자금법을 어떻게 좀 개선하고 신인들이나 국회의원 아닌 분들도 좀 참여하기 쉽게 우리나라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정도로 문호를 여는 쪽으로 좀
제도 개선해야 되는데 있는 사람끼리 여야 똑같이 그래도 바른미래당은 나아요. 특활비 포기했다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관해서는 완전히 손을 잡고 정말 이럴 때는 협치 잘하더라고요. 네, 진짜 국회 산정한 법 통과할 때는 반대 많이 하다가 이때는 지금 손 꼭 잡고 우리 떡 절대 포기 안 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협치는요. 국민의 삶과 관련된 걸 협치라는 거지 본인의 삶과 관련된 걸 협치라는 게 아닌데 협치의 방향이 좀 이상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가 사진 뉴스, 사진으로 보는 뉴스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배가 도착을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규모 7.0 지진이 난 인도네시아 록복섬 피난보트가 도착을 하자 우르르 몰려서 저렇게 탔다네요. 저분들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런데 저렇게 몰려서 다 탈 수 있을까요? 배가 좀 작아 보이긴 합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연기가 나고요. 불이 나는 모습인데 우주에서 본 캘리포니아 산불이랍니다. 연기가 아주 짙게 나고 있는데요. 유럽 우주기구가 찍은 7일 현재 우주 정거장에서 촬영한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이랍니다. 산불의 규모가요. 보면요. 서울 면적의 2배랍니다. 서울 면적의 2배가 이미 탔습니다. 저 정도 규모니까 우주에서 찍어도 저렇게 별난 게 보이기도 하는군요. 자, 다음 기사 좀 준비했는데요. 국제 기사 저희가 몇 가지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졸리, 브래드 피트 양육비 충분히 안 줬다라면서 이혼 소송 중에 이런 주장을 했답니다. LA 법원에 소급 청구 서류를 제출했다네요. 자,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 아주 유명한 미국 배우들인데요. 지금 이혼 소송 중이랍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로서, 그러니까 피트죠. 아버지로서 자녀 양육비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별거 이유 유의미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의미한 양육비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대단한 배우니까 이 유의미한 양육비의 규모도 아마 대단할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자, 여기도 다른 기사 보죠. 일본의 일본 소식인데요. 도쿄 의대 여성 그리고 남성 오수생을 동급으로 취급해서 20점 감점을 했답니다. 도쿄 의대는요, 최근에 입시 부정, 입시 비리로 떠들썩건 일본의 대학교인데 보니까 이렇게 점수를 주는군요. 그래서 지금 일본 내에서 정차별이다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명 교수님. 네. 이거는 우리는 좀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좀 어려운 질문 저한테 던지네요. 예. 네.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논평을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양성 문제에 대한 논평은 정말 어렵습니다. 네.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하네요. 거의 5배 정도의 차별을 받는 건데요. 네. 우리도 요즘 최근에 워마드 등 이 여성 차별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불만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세계가 우리 또 한국 사회는 물론 일본도 이러한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지 한번 주목하면서 차제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금융권에서 여성 성비 차별이 많았거든요. 예. 그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페미니즘이라는 표현을 떠나서 여성 존중 사회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좋은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순서는요. 같은 사실을 다루지만 전혀 다른 기사 두 가지를 비교하는 코너입니다. 신문 대 신문 보시죠. 두 가지 신문을 저희가 비교해놨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삼성의 180조 투자를 대해서 평가인데 엄청난 규모의 투자라고 호평을 한 반면 한겨레는요. 과대평가도 폄하할 일도 아니다라면서 약간 비판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일보의 사설입니다. 물론 오늘 다른 많은 신문도 비슷한 사설 실었는데 조금 더 좀 분명하게 좀 짚은 내용이라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삼성 180조 투자 경제 활력 회복 확산 기폭제 되게 해야라고 달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간 기업 투자가 부진했던 점을 감안하면 가뭄의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삼성의 최근 투자 규모는 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또 평가를 했습니다. 기존 투자 및 고용분을 감안해도 이날 발표된 계획의 규모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여기 밑에 보겠습니다.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는 고용 창출과 민생 경제 회복이다. 대기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관건이다. 라면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겨레 사설입니다. 제목부터 좀 비판적이네요. 삼성 투자 발표 과대평가도 폄하할 일도 아니다라면서 전체적 내용을 설명하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차원의 장기 포석에 따른 전략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 따라서 재벌 정책을 포함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나 국정농단 재판을 받고 있는 뭐 누구 등등등등에서 이런 신호로 읽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네요. 물론 비슷한 내용도 있지만 약간 결이 다른 내용도 있어 저희가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봤는데요. 자, 양기대 전 시장님, 이 두 가지 사설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관심이 가십니까? 저는 이 삼성의 발표를 보면서 네.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이 네. 생존 전략, 또 승부수다라는 생각이 승부수다. 들었습니다. 대개 과거에 재벌과 정권이 이런 딜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예. 물론 이번에는 절박한 경제 사정 또 일자리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예. 일단 큰 틀에서는 삼성이 승부수를 던진 거고 예. 저는 특히 그래도 저 180조라는 투자 금액은 별로 국민들이 가슴에 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자리를 3년에 4만 개를 만들어낸다는 거에 대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관심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이율배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들을 볼 때 어차피 발표를 했으니까 정부나 또 우리 시민단체나 또 관련 기관들에서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좀 끝까지 추적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잘 투자하고 일자리 늘린다는 거 다 약속 지키는지. 예. 과거에 다 용두삼이로 끝났거든요. 뭐 신용만 내다 끝난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특히 그런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눈을 부릅뜨고 한번 지켜보면서 삼성과 이재용 회장의 진정성 그리고 이게 앞으로 더 좋은 의미로 나갈지를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께서는 두 가지 사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삼성 발표를 박수를 쳐주고 싶죠. 일어서서 박수를 쳐주고 싶죠. 왜 액수가 크지 않습니까? 180조.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143조 정도 되니까. 예산이? 더 되지 않을까요? 예, 정부 예산이 428조. 428조니까 그 한 40%가 넘는 거지고 국내 총 생산의 한 20%까지 되니까 엄청난 삼성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라 이게 어떻게 보면 가뭄에 그 물 퍼낼 때 물 한 바가지 넣으면은 물이 확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단 한결의 말도 맞아요. 기업은 절대 손해보는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180조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첨단 산업의 규제 완화가 또 이루어져야 되고요. 4만 명이 고용된다잖아요. 기업은 자산단체가 아닙니다. 4만 명 고용하면 4만 명 나가야 돼요. 또 그러네요. 신문에요. 올 연말 최대의 승진 인사 잔치하고 쓰잖아요. 제목. 헤드라인 나오잖아요. 그 이면에는 최대로 학살돼서 나가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자리가 있어야 승진할 거예요. 그렇죠. 기업이 잘 돼야지 많이 되는 거죠. 장사가 잘 돼야지. 그리고 상생기금 중소기업에 4조 준다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삼성그룹의 사업 부서장별로 수익을 따져가지고 그 평가를 하거든요. 결과가 나쁘면 바로바로 나가요. 좋으면 인센티브 받고. 근데 회장이 한다고 해도 자기 담당 사업부에서 중소기업한테 배려를 해주고 상생을 해줘서 한다. 근데 내 사업에는 손해가 난다. 그 사업부장이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이 이런 목표를 갖는 거는 우리가 박수 쳐주고 해야 되는데 이거 실행으로 가려면은 이건 쉽지 않은 거다. 그리고 그 재계에 대한 규제 완화도 있었고 또 재계 스스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지배구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재계하고 기업하고 같이 정계하고 같이 논의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가서 성의 답변이거든요. 그런데 공자가 얘기한 게 한 나라에서 중요한 게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국방, 그리고 먹는 거, 경제, 그리고 신뢰라고 그랬거든요. 정부하고 삼성하고 대통령하고 신뢰. 그거는 저는 독대도 해서 야, 니네 정말 뭐가 필요해? 그래, 우통버섯 증거 해주고 대통령이 독대한다고 누가 뇌물 받는다고 생각할 사람 있습니까? 더는 더 신뢰로 해서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다.
박수는 쳐주되 좀 지켜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약속을 좀 지켰다는 의미도 좀 있다. 네. 그런 의미네요. 자, 명 교수님께서는. 저는 그 한국일보는 이제 실사구시 예. 규제 혁신에 대한 비중을 뒀고요. 예. 한겨레 신문은 이제 경제 민주화에 방점을 두고 이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윤 대표님이 이제 경제통이니까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삼성공화국과 국민 삼성은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민주화 측면에서 삼성공화국이라는 질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앞으로도 환골탈퇴를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러나 삼성이 어떻든 한국 경제의 4분의 1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참에 한 번에 혁신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얼르고 달래면서 함께 가야 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경제 민주화라는 그 큰 틀의 부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와 규제에 대한 과감한 혁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죽하면 이 상황에서 이 칼을 빼들었겠나. 국민적인 전체 공감들은 한국일보 논평에 비중을 둘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짧게 논평하겠습니다. 이경환 변호사는요. 예. 저는 아까 응산분리 이야기를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층에 대한 설득이 가장 필요하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저는 이번에도 그 이야기가 그대로 관철되는 거라 봅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데 기업이라고 했을 때 항상 기업이 꼬르 재벌 아니냐. 반기업적 정서로 연결된다는 게 문제되는데요. 그걸 갖다가 말은 반재벌이라고 하면서 생각은 반기업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은 기업대로 봐주고 기업의 혁신 없이 기업의 발전 없이 일자리 늘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반드시 인정을 해주고 그러면서 재벌은 재벌대로 룰을 어길 때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법적인 규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 없는데 항상 유리한 쪽만 주장을 하는 거죠.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은 반재벌이 혹시 문제되는 거 아니냐. 재벌에 대한 어떤 완화책 아니냐. 이렇게 항상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 부분도 말이 안 맞고요. 그리고 친기업적이라고 해서 너무 재벌을 옹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이 삼성의 투자 발표는 당연히 국가 성장, 국민 성장, 경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고 그 조치에 대해서 환영을 해줘야 되고 다만 이 부분이 재벌에 대한 어떤 시각을 달리 보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역시 계속적인 회초리를 다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분들 보니까 사설에 다 의미가 좀 있다. 다 그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좀 비교하려고 봤는데 다 의미가 있는 사설이었군요. 알겠습니다. 자, 요 드루킹 특검 얘기 나왔는데 요거 좀 마저 보겠습니다. 드루킹 특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입니다. 송인배 11일 소환을 검토한다. 그리고 김경수 지사 오늘 재소환됩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 앞에 많은 기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조사를 받았는데 또 받게 됩니다. 이것도 관련 기사 보죠. 특검 김경수 오늘 재소환 진실의 공방 2라운드. 백원우 송인배 다 청와대 비서관인데 소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드루킹과 관련된 이른바 도변호사인데요. 구속영장 또 기각. 그래서 특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화면에 현장 보도 잠깐 나왔는데요. 자, 양기대 전 시장님께 이 질문 좀 드릴게요. 오늘 김경수 지사가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게 됩니다. 혹시 오늘은 드루킹과의 대질 신문을 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거든요. 가능성이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사건은 계속 진실 공방으로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우선 특검은 김 지사가 킹크랩 그 시연에 참석했다. 킹크랩. 네, 그래서 댓글 조작에 킹크랩이 잘 생각이 안 나셨나 봐요. 네, 그거 공모했다 이렇게 하는데 김 지사는 무슨 소리냐? 그런 적 없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당당하게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두 사람 진술이 완전히 달라요. 네, 그런 점에서 오늘 이제 대질신문 그것도 또 김 지사는 대질신문 받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정치인들 또 지자체장들이 잘못했으면 처음에 큰 소리 치다가 되게 꼬리 내리는데 김 지사는 상당히 일관되게 본인의 무관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점들이 앞으로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경환 변호사께서 지금 특검 상황이 오늘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오늘 대질신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질신문 당연히 있을 것 같은 걸로 추정을 하시죠. 사실은 수사의 기본 원칙이 진술이 엇갈릴 때는 당사자들을 불러서 같이 대질신문을 통해서 어느 진술이 옳은지를 확인해 보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대질신문도 없이 자기 각자 주장을 들어본다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대질신문 자체가 서로 이야기하는 모순을 서로 보는 앞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질신문 필요하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 대질은 단순히 드루킹뿐만 아니라 드루킹과 어떤 그 주위에 연관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들, 이 사람 많이 구속돼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다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시간이 충분하다면 이런 사람들과 전체적으로 다 대질신문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또 심지어는 지금 수사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배후 수사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청와대 뭐 백원우 비서관이라든지 뭐 송인배 이런 것까지 소환 다 가능성이 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분들도 어떻게 진술할지 지금 전혀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은데 일부 사실만 인정을 하고 그분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하고 또 진술이 엇갈린다면 이분들도 대질 신문을 해서 수사를 통해서 사실을 밝히는 게 맞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인 관행인 것이고요.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히는 데 일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밝히는 과정을 가야 되는데 과연 이 특검이 지금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 내 모든 것을 해소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장이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면요. 특검 소환 조사를 받은 후 돌아가서 김경수 지사가 신경한 고백을 SNS에 올렸는데 장미꽃과 가시, 꽃길이어도 늘 조심하고 경계하며 걸어가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먼저 번에 이 소환 조사할 때 누가 꽃을 던졌어요. 장미꽃을. 그 내용 같으네요. 마지막 부분에 끝까지 꿋꿋하고 당당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썼으나 오늘 다시 또 조사를 받게 됩니다. 자, 맹 교수님. 오늘 상황 어떤 좀 구체적인 아까 대질신문 얘기했는데 특검 조사가 좀 어떻게 좀 명쾌한 걸 좀 밝혀낼 수 있을까요? 뭐 대질신문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기조가 이젠 종점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핵심은 2016년 11월 6일 날 있었던 그 소위 산채에서 있었던 드루킹 시연을 김경수 지사가 봤냐 안 봤냐, 묵시적 지시를 했냐 안 했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뭐 전체적으로 오늘이 지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 될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와대, 미국은 북한산 석탄 관련 한국을 신뢰한다. 클레임 건 적 없다. 그렇죠. 요즘에 떠들썩한 건데요. 내용 보면요.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 논란을 두고 청와대가 8일 우리 언론이 이 문제에 계속 부정적인 보도를 내보낸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미국도 별다른 소리를 안 하는데 우리 언론만 자꾸 문제를 삼고 있다라고 해서 약간 좀 그래요. 반박을 하는 거네요. 근데 지금 또 언론이 문제 삼고 있거든요. 또 이 자체가 기사가 되고 있어요. 옆에 좀 보겠습니다. 북한산 석탄 논란 어물쩍 넘어가면 더 큰 화를 부를 것이다.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청와대 입장과는 좀 다릅니다. 청와대는 자꾸 이런 식의 비판하는 거를 너무 언론이 좀 지나치다라고 보지만 언론은 계속해서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이의제기를 하거든요. 언론의 의무가 원래 그런 거니까요. 자, 아침엔 맹결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